네, 김어준 뉴스공장 3부입니다. 시민사회에서 대통령 하야 이야기가 나온 지는 사실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장, 그것도 인구 1000만의 서울시장이 직접 대통령 하야를 외칩니다. 서울시장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어제 대통령 하야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것도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예. 왜 어제 그런 기자회견을 하신 겁니까? 그게 국민의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그 막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또 현실적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미 대통령은 거의 식물 대통령에 지나지 않게 됐고,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경제 위기, 민생 도탄, 또 남북 관계 위기, 이런 것을 현재 맡겨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 또 국민의 불행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하필 그 타이밍이었던 것은 혹시 이 개각과 관련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사실 제가 그동안 뭐 여러 우리 사회 각계 인사들, 각계각층의 분들을 만나서 사실 이게 뭐 저도 이 유력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제 그 전혀 여야의 합의 없는 이 개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런 국가 위기 사태를 악화시키는 이런 그 박근혜 정권 또 새누리당의 이런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주도하는 그런 수습 방안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개선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고 또 최근에는 국민의당하고도 연결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국 중립 내각의 취지에 어느 정도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지금 뭐 저는 인물의 문제가 아니고 네. 과정과 절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현재 이미 대통령이 이렇게 개각할 수 있고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지금 뭐 가장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또 그동안의 국정의 문제가 드러났던 것은 결국은 불통의 문제, 이 어떤 독단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조차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저는 참여정부 출신이라는 그 이름표가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디 출신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국민의 지금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하야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1000만의 서울시장이 이제 하야를 직접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치인 한 사람이 한 거하고도 또 다른데 그러면 하야를 주장하셨고 동시에 이제 비상시국 회의를 하자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비상시국 회의는 어떤 걸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사실 이게 엄청난 난국이고 위기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통령이 지금 현재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물 대통령인 상황에서 함께 어떻게 이 국가를 또 이 난국을 헤쳐가야 될지에 대해서 콘센서스 합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이 사태의 해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그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어떤 국가 권력의 문제, 또 우리 사회 정치 체제의 문제, 뭐 이런 것의 모든 파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넘어서 저는 새로운 정치 체제와 또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잘못으로부터 기인된 것은 틀림없지만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으로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만들고 또 그런 주체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국회 여당과 야당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우리 사회의 여러 책임 있는 정치인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논의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시국회의의 의미는 국회가 있긴 있지만 국회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지금은. 그런 시국이 아니다.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단체는 각계각층의 의견도 다 함께 같이 들어야 되고 다 반영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상시국회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촛불 집회도 직접 참석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국회 정치인들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이신 건가요? 예, 저는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 이렇게 이미 네. 그렇게 성명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실제로 제가 청계천에서 하는 그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 촛불 들고 나가셨어요? 그럼요. 서울시장님께서. 예, 저는 서울시장이 대단한 겁니까? 저는 결국 모든 정치인들이 이 시대에 정말 국민의 저는 명령 또 국민의 소망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당 야당을 따질 일도 아니고 함께 우리가 이 난국 이 위기를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죠. 촛불 집회에 나갔더니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박수를 많이 쳐주셨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외로웠고 뭔가 정말 책임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함께 해주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어제 특히 발언에 참여했던 사람들 보면 정말 남녀노소 또 전국의 곳곳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컸는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분노 위기감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소망이 얼마나 큰지 정말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혹은 국민의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집회는 참석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지금 거리로 나온 시민들하고는 좀 격리돼 있고 교류돼 있고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이런 식의 주의를 준 것 같은데 그런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의 태도. 저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과 함께 또 그 민심의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서 정말 경청하고 공감하고 또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특히 정부 여당이야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주체이고 그렇지만 야당의 경우에 저는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야당이야말로 직접 이 국민들의 분노를 그 깊이를 헤아리고 그리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야당의 지금 행보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국민 속으로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장에 이렇게 나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걸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늘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는 저는 늘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국회의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 하야를 통일 의견으로 해서 이제 마침내 요구해서 하야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은 물론 현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다수를 그 수치가 점점 높아지지만 하야를 하면 국정공백 이 혼란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제 헌법에 따른, 네.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될 것이고, 물론 저는 그 과정에서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우리 상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계부채가 1200조가 되는 이런 민생의 파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거의 대통령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이 느끼는 그 절망감은 너무나 크고 또 사실 얼마 전에 이 북한 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남북 관계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고 또 외교 관계는 지금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벼랑에 저는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식물 대통령인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이 그것도 1년 4개월이나 남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혼란이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동안 이 최순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대통령이 이 청와대가 국정을 이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또 바라는 그런 정치, 그런 경제, 그런 민생, 그런 외교, 그런 남북 관계를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총체적 불신에 놓인 이 정부, 이 대통령은 하야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조기 대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이제 대통령에 따라 저는 대통령의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래 우리 많은 분들이 극우 내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극우 내각을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런 요구들이 줄어들 수도 있었겠죠. 네네. 그런데 어제 보여줬던 그런 행태를 보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네. 이 문제를 제대로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네. 과거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아마 저는 그 개각 소식이 야당이나 국민들의 이런 어떤 절망을 더욱 강화시키고 또 하야의 주장을 더 강화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하야하고 남은 1년 4개월을 그냥 둘 수 없으니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되지만 조기 대선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 과정에서의 작은 혼란과 큰 혼란과 고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어제 그 긴급 성명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 이 모든 그 새로운 탄생은 또 이 껍질을 벗는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낡은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페이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정말 극우적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그런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살이 돋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제가 계속 궁금한 것은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도 가능한 것인가? 이제 본인이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죠. 이 법률적으로 그것도 가능할 것인가? 또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박근혜 대통령 직접 수사를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또 하야가 맞느냐, 탄핵도 맞느냐 이런 질문도 계속 드리고 싶은데 이제 법률가적 관점에서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도 가능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도 가장 큰 원칙과 이런 방향이 뭐냐 네. 그걸 일단 정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에 매몰되면 큰 결정을 그르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지금 이 경우에는 결국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국가 권력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접었고 그 불신이 이렇게 팽배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 국가를 이끌어 가겠냐. 이 현안이 지금 엄중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뭐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향후에 정치 일정이라든지 또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은 그다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그 본인이 몸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엄정한 저는 수사가 있어야 되고 다만 우리 헌법이 이제 외환 내란의 이런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 범죄라고 할까 이런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또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하야를 요구하는 분도 있고 또는 탄핵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야는 어쨌든 스스로 정치적으로 그렇죠. 물러설 수 있는 결정을 스스로에게 맡겨주는 것이고 탄핵은 이제 강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일단은 하야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더 이런 주장 혹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도 더 이상 응답이 없으면 탄핵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고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민심의 그런 목소리에 저는 따라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따라 할 거긴 한데 지금까지 보면 안 따르실 것 같거든요, 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욱 불행한 파국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파국 중에 하나가 탄핵일 수도 있다. 지금 이게 지금 21세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했습니다. 뭐 대통령도 어떤 정치인도 그 국민의 요구에 답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배제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탄핵의 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아니 그것은 이제 일단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지금 뭐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여당 안에서도 일부는 지금의 이런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능성 여지를 열어두신 것 같은데 또 이제 일부에서 이런 걱정합니다. 서울시장님이신데 거리로 계속 나가시면 서울시정 공백은 안 생기나 이런 비판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미 현재 이런 엄중한 위기와 혼란 속에서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특히 중앙정부가 지금 완전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그야말로 혼란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어떤 안전과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잘 챙기자. 그리고 심지어는 중앙정부와도 협력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우리가 하던 일들 멈춤 없이 제대로 하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고 특히 부시장들한테 아주 엄격히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건 또 그대로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우리가 제대로 해야죠. 주말에 아무래도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는 그 경찰이 물대포를 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도 서울시에서 수돗물 공급을 안 해서 물대포 못 쏘게 하실 겁니까? 네, 소방기본법에 이 소방 이외에 재난 이외의 용도로 물을 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법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고 특히 어떤 화재 진압용 그런 이 소방수를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쏘는 그래서 이 사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도울 수는 없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평화스러운 자유로운 집회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그 기본권 중에서도 중핵적인 기본권이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가 바로 언론의 자유고 집회의 자유고 이런 자유이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국가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어떤 평화의 어떤 토론과 논의의 과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서울시는 오히려 우리가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실 때 그때 한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때도 그때는 더운 여름이었는데 아주 우리가 냉수도 공급하고 임시 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이 민주주의의 분출과 또 이런 시민들의 어떤 요구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도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청 광장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게 그야말로 아고라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에 대한 관심, 또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 또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오히려 저는 이 위기를 넘어서 오히려 우리 국가가 새로운 차원의 발전을 이룩하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주말에 광장에 가면, 서울광장에 가면 시장님 볼 수 있나요? 네, 제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네. 참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태, 안민석. 이 두 양반의 이름이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화제의 중심인 이 두 분을 누르고 검색어 1위, 1위를 계속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도 그분들 문자가 많아요. 1시간 특집 해주세요. 네. 특종 방송 해주세요. 두 분을 계속 싸우게 해주세요. 격투기입니까? 시사 격투기. 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특집. AS 여기까지입니다. 자,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분의 패션을 언젠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깜찍이라 부르는지, 이 나이를 잊게 하는 패션. 또 목에 스카프, 세련됐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제가 방금 봤는데 청와대요? 아니, 지난번에 네. 김호준 정수께서 저한테 최순실이 사는 집을 가서 보고 그게 왜 그 공간하고 최순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네. 연구를 해오라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것만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는 얘기하기 쉬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와 박근혜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청와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것 같긴 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보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네. 집중의 집 청와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집중의 집.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집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아니 뭐냐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사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시는 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사시는 관저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그리고 건데. 사무실이기도 하고. 근데 네.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임대주택입니다. 맞습니다. 딱 5년 동안 하는 임대주택이지 본인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뭔가를 좌우한다는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제가 청와대 관저를 지어주는 이유가 뭐냐. 가령 시장이라든가 총리라든가 관저를 지어주잖아요. 총리 관저도 청와대 바로 앞에 있죠. 물론 이제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물론 그렇지만 왜 지어주겠어요? 네. 왜 지어주나요? 글쎄 업무의 효율성도. 그러니까 저는 업무의 효율성, 네. 저 하는데 24시간 일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일해라. 네. 그러니까 24시간. 시간 절약하면서. 시간 절약하면서 24시간을 일을 해도 모자라거니와 국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맞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대기를 막 찾을 수 하라는 없잖아요. 얘기죠. 여기저기 찾을 수 없잖아요. 네, 지금 바로 그겁니다.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네. 막 전화해가지고 일로 오시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저를 지어주고 거기에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왜 우리가 집이라고. 24시간 중에 7시간을 모르니까. 아니 근데 이제 네. 이게 물리적으로 멀리 계셨는지 네. 아니면 침범할 수 없는 시간대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 얘기를 하면 네. 어떠세요? 청와대 얘기 들으면 일단은 청와대요.
저는 사실 궁금하진 않아요. 궁금하죠. 그 이미지가 어때요? 그냥 본인한테 오는 이미지가. 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청와대 그러면 저 높은 우리 대통령이 사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저한테는 네. 답답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네. 답답하고. 개인적으로는 네. 답답하고 네. 왜 저기를 저렇게 들어가서 근무하고 싶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다지 파란색 아닌데 청와대라고 그러나. 저는 솔직히는 청와대라는 소리를 들으면 네. 물론 일반 국민들은 그냥 권력이 거기에 있는 거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좀 음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조금 뭔가 음산하다. 우리 그래서 과거 제가 정치사를 생각해보면. 과거 정치사 때문에 그런가 이게 너무 우리 서울의 북쪽에 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집의 구조가 그렇습니까? 혹시? 집의 구조도 건축학적으로? 구조도 좀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밝은 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만약 청와대가 지금 경복궁의 뒤편 북쪽에 있잖아요. 네, 산자락에. 거기가 굉장히 밝고 좋았더라면 사실 경복궁을 더 넓혔을 수도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원래 지금 청와대에 있던 자리가 고려시대에 남경이라고 남경에 이궁이 있던데요. 궁전이 있던 데인데 거기까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경복궁 만들 때. 그리고 이제 그쪽 뒤에다가는 무슨 뭐 활쏘고 뭐 거기서 과거 시험도 보고 뭐 뭐 논도 거기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밝은 데는 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좀 조금 음산하고 거기는 좀 밀폐되고 은폐되고 칩고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백악관하고는 완전히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백악관은요, 완전 네. 평지 위에 있잖아요. 완전 개방돼 있고. 완전히 네. 사방에서 다 둘러봅니다. 네.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니까, 야, 이건 어항 속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겠다. 모두가 지켜보고. 네. 모두가 지켜보는, 뭐 이런, 근데 그런 느낌하고 청와대가 북쪽에 좀 은밀한 데가 있다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그렇게 느낍니다. 비교하니까 다르네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조금 또 다른 점, 네. 다른 저기하고 다른 게 지금 청와대가 좀 구조가 좀 이상망측해요. 솔직히는. 이제 건축가로 보실 때. 아니 건축가로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청와대를 그렇게 계획을 해서 세운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총독부를 갑자기 세웠다가 그걸 나중에 경무대로 썼다가 그다음에 모자라니까 조금 확산을 했다가 또 90년대 와가지고 그 90년대는 사실 이런 게 있었어요. 청와대가 도대체 이렇게 뭐가 터가 안 좋길래 이렇게 대통령들이 불행한 정말 결말을 맞냐. 맞느냐. 네. 그래가지고 경무대 없애고 청와대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사실 경무대란 말 이거 한 가지 얘기예요. 경무대란 말이 꼭 이승만 정권하고 연결된 말이 아닙니다. 원래 경무대란 말은 조선시대에 쓰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용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근처는 경무대란 말을 굉장히 음험한 말로 바꿔버린 거죠. 근데 그래서 90년대 초에 지금 있는 뭐 영빈관이라든가 또 본관이라든가 또 사저라든가 이런 걸 다 지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좀 세운 것 같아요. 일관된 계획하에 백악관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커다란 단지 안에 개별적으로 막 흩어져 놓는 식이에요. 일관된 건축 기법도 아닌가요?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죠. 뭐 백악관은 아시다시피 1층하고 지하층에 대통령 벙커도 있고 벙커 제일 좋아하시네. 벙커도 있고. 네, 저하고 맞습니다. 느낌이 벙커 지하. 벙커도 있고 그다음에 웨스트윙, 이스트윙. 네. 웨스트윙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데고 이스트윙은 이제 퍼스트레이디가 집무하는 데고 2, 3층은 그냥 다 대통령 관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삽니다. 엘리제궁도 그래요. 그 엘리제궁도 거기서 관저에서 한쪽에서 사무실을 합니다. 파리 시내에 있는 엘리제궁도 대통령 그냥 사는 집이 이렇게 평범하게 되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우닝 일본가 수상 거긴 더 하죠. 거기 보면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옆집에 그냥 손을 들고 쏙 들어가는 또 요만한 쪽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는 정말 제대로 된 일과 업무의 복합 공간이고 거기에 잠깐 살면서 24시간 일하다가. 봉사해라. 그런 뜻인데 우리는 요새 같은 느낌이네요. 요새 같은 데다가 이걸 다 따로따로 해놨단 말이죠. 청와대 사실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들 지적되는 게 대통령의 집무 공간하고 건축가들 사이에서 아니요 저는 제가 아니라 일반 정치인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거 언론에 지적을 하는 게 비서진들이 일하는 데하고 업무 공간하고 대통령의 집무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최순실 어디였어요? 사태하고 관련해가지고 네네. 대통령이 일하는 곳과 네. 비서가 일하는 곳이 별도로 있고 네. 대통령이 일하는 집무실에 네. 일반 비서들은 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대통령이 불러야 오고 네. 그것도 수석급 정도 돼야 가고 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이제 최초로 알았던 것은 이번에 백악관 영화 보면은 네. 대통령이 앉는 그 집무실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요. 비서들 오고 막 네. 왔다 손님들 오고 왔다 갔다 하고. 유명한 공간 아닙니까 거기가. 네. 영화에도 계속 나오는.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혀 안 그래요. 대통령의 집무실도. 그러니까 수석들이나 일반 비서관 행정관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일 웃긴 게 그 장관들의 행태예요. 네. 저는 이제 회의하느라고 몇 번 가봤는데 아, 그렇죠. 장관들도 거기 가면은 그 안절부절 못해요. 내가 못 올 때를 왔나 서 있을 때가 어디지 뭐 이럴 정도로 대통령 직무 공간에 가면 이렇게 업무하는 분위기보다는 하여튼 뭔가 좀 약간 보고하고 뭐 약간 아련하고 뭐 이러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사무실이 비서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같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일하는 사무실, 집무실 자체가 따로 있어요.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집은 또 따로 있고, 물론. 네. 더 멀리 떨어져서. 네, 네. 그러니까 밤에 자는 사전은 저 멀리 있고, 글쎄요, 아예 말이죠. 네. 몇백 미터 떨어져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래서- 사무실도 아예 못 간다, 일반 비서들은. 네. 그러면 대통령이 따로 일하면 대통령이 뭐, 글쎄요. 말이 되나요, 이게 비서들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게 깝깝하셔가지고 항상 불러대고 이러니까 네. 뭐 비서들도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깝깝해하셔서 바꿔보시려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았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아마 즐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예 가지도 아예 못했다고 즐기시다 못해 아예 집무 공간에도 잘 안 가시고 본인의 사저에 관저에서 네, 관저. 많이 시간을 보내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 뭐 출근도 제대로 제 시간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물론 다른 건물도 많이 있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물,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일하는 건물. 네. 근데 대통령이 일하는 건물까지도 비서진이 못 간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사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아예 아무도 못 가고. 네. 요 일하는 공간에도 장관도 못 가고 수석도 못 가고 못 갔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침대 더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왜냐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음번에는 국회의사당 가지고 얘기할 건데 국회의원을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국회의원은 24시간 막 일을 하려면 한없이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많지 않나요? 근데 가만 보면 대통령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렇군요. 대통령도 자칫 생각하면 내가 여기 여기 뭐 있는 게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람을 불러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지금 청와대의 구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실제로 대통령이 부르지 않으면 네. 이 집무실까지 아무도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네. 전화 올기도 해야 되고 아무 때나 놓고도 해야 되고. 대통령 공무원이에요. 글쎄 말이죠. 네.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분위기가요. 네. 저같이 기가 잘 안 죽는 사람도 가면은 기가 죽어서 아, 그러셨어요? 어디에 가서 내 눈을 떨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건 자신 있는데. 아니요. 김어준 총수는 워낙 키가 크고 등치가 커서 아마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공간이 무척 크고요. 우리가 네. 평소 쓰는 공간보다 무척 크고 무척 높고 지붕에. 뭐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거리가 무척 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마음대로 못 웃을걸요 아마.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저기를 하는 게 제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제가. 아니 그거 한번 어느 대통령 시절에 한번 저기 하는 걸 해봅시다. 근데 네. 그 중에 가장 저기 한 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 청와대의 분위기가 너무 말하자면 근엄하고 네. 너무 좀 권위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공간인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혼자시기 때문에 네. 조금 그 공간을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조금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이런 데로 만들어야 된다. 그건 뭐 여러 논설위원들이 막 그런 거 제안하고 초반에. 그랬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거 하든 안 하든 뭐 잘 쉬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간에 저기 저는 관저에는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분위기가 이 호텔도 아니고요. 네.
왜 호텔의 영빈관 같은 데 가면 무지무지 그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휘황찬란하게. 호텔 집은 절대로 아니에요. 집 같은 분위기는 절대로 그래요? 안 납니다. 가보면 이게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매일 살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거는 뭐냐면 제가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집 같은 게 폭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저는 뭐 4시까지 들어가 보진 못했으니까 네.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적어도 거기 가서 뭐 식사하고 이러는 데 같은 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났습니다. 그 저는 제가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그 봉화 사저 같은 데 가면은 그래도 집 분위기가 나거든요. 여긴 집이죠. 네. 네.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나서 과연 대통령이 본인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관리를 하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조금 의문스러워요. 이렇게 맨날 호텔 같은 느낌 혹은 호텔도 네네. 아니고 이거 네. 뭐 집도 아니고 네. 이런 이상한 건물 안에서 어떻게 살지 이런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가령 웨스트윙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대통령 사시는데 안에까지 다 들어가 보면은 사시는데 안에는 그냥 보통 집이거든요. 맞습니다. 집입니다. 집. 네, 보통 집이고 거기 안에 큰 방, 작은 방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막 꾸미고 막 그러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들의 정신 공간 혹은 대통령들이 이게 안 그래도 근엄한 공간인데 네네. 우리나라는 또 지나치게 대통령을 근엄하게 바라보는데 네. 공간부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공간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리 상태를 그럼 청와대 안에 만드는 워터파크 거예요. 같은 것도 만들고 워터파크 아니 근데 그게 네. 그 개인의 심리적으로 개인을 잘 치유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에는 사실은 어느 만큼 조금 다른 기법들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지적할 거는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다 끊긴다니까요. 청와대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청와대 누가 짓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모르죠. 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했다 그러지만 건축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백악관은 건축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유명한 사람, 건축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건축가가 제가 미국에 대해서 그래도 참 괜찮은 게 미국도 당시에 백악관 처음 지을 때는 당시 미국 건축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외국 건축가들을 데려다 썼는데 아일랜드에서 온 건축가가 설계를 했어요. 근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별로 건축은 신속지 않습니다. 솔직히 화이트하우스가. 그런데 몇 년 있다가 한번 영국하고 전쟁 날 때 완전히 불에 타버렸었어요. 다 탄 게 아니라 외부가 다 탔어요. 근데 그거를 리노베이션 할 때 원 건축가를 데리고 옵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그 건축가가 그 아저씨가 하얗게 칠한 거예요. 이제 외부가 불타고 그러니까 이거 하얗게 깨끗하게. 그래서 화이트하우스가 된 겁니다. 재밌네요. 근데 불 안 났으면 원래 무슨 색깔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레이 돌도 하우스였나? 붙이고 그때는 색깔이 없었어요. 어허. 그런 것처럼 만약 이게 지금은 건축가가 안 와서 우리나라는 하여튼 특히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절대로 건축가를 앞에 내세우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가령 봉화 사저만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기용이라는 그러니까 본인하고 굉장히 친하게 자기의 심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건축가하고 얘기를 하면서 집을 지으셨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정신 체계를 담은 거죠, 거기다가.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업무 구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대통령하고 비서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철학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적인 심리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도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임대주택이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잘 바뀌려고 그러면 이거에 이른바 플렉시빌리티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어디까지는 이 사람 거고 어디까지는 다음 사람이 할 수 있게 하느냐. 백악관은 그거 있죠. 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꿀 수 있다고 딱 영부인한테 맡기면 자기 감각으로 인테리어 확 바꿔버리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못 바꾸는 부분이 못 바꾸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제퍼슨 룸이라고 했던가 이런 거는 몇백 년 동안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통으로 남고 그게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아주 긴 시간 속에 리더십이라는 거로 남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를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됐다. 네, 정말 고민. 그러니까 설마 이 청와대 시절에 다시 청와대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서 이미 생겼지만 청와대를 어떻게 좀 바꿔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 더 나올 수는 없어요. 소리나 뭐 이런 거 가지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좀 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의 심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업무 관점에서 업무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또 국민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건축가시니까 이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이 사태에 끼친 영향도 생각하신 거군요. 네. 만약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또 더군다나 그 비서실과는 이쪽에 북쪽에 있는 도로의 옆면에 있어요. 거기 네. 사람들 많이 드나드니까.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기 가면은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물들의 문제인데 다 방방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수속, 이거는 누구 수속, 이거는 누구 수속. 그러니까 다 조언을 따로따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 네가 영화에서 대장해. 보시지, 예. 영화에서 보시지 웨스트윙 같은 데 보면 막 섞여 있잖아요. 네, 칸막이가 그리고 없죠. 저기 칸막이 그냥 유리로 돼 있죠. 그리고 그리고. 다 드나들고 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방 문화가 뭐 노래방 문화부터 출발해가지고 방으로 나누는 거 이거를 청와대 비서진까지도 적용하는 거는 절대로 문제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일리 일할 수 있다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대통령의 집무실이 만약에 네. 같은 건물에 있고 지금 우리가 영화로 많이 본 미국의 경우처럼 네. 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계속 하루 종일 그럼요. 지금 얘기 나온 걸로 보면 거의 1년 내내 자리를 비운 거 아닙니까? 집무실을 거죠. 말하자면. 예. 네. 그리고 그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고 또 비서진 수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석들끼리도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 일리 있는 얘기네요. 우리나라 그 교수들의 예리하셨어요, 이번에 아주. 아니야, 예리하고 진짜. 교수들이 우리 건축가들은 이런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안 들어요. 정치인들이 안 듣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 그리고 교수들 방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교수들의 권위주의가 그래서 생깁니다. 그게 아주 바보 같은 권위주의입니다. 교수까지는 가지 말고. 그건 따로 또 하죠. 청와대에서 오늘 끝내기로 하고. 네네. 다음은 예고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왜 그렇나? 네. 국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 네. 지금까지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을 우연히 들으신 분들은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중독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김화준이었습니다. 안녕.